예,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기 이론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프로이트의 동기 이론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했었죠. 프로이트는 성격의 세 가지 요소를 이드, 에고, 슈퍼에고의 역동적 관계에 의해서 동기가 유발된다라고 본 학자예요. 그래서 이 프로이트가 우리 인간의 무의식적인 동기에 대해서 꽤 많은 여러 가지 내용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검증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론이라고 불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프로이트의 동기 이론의 문제점은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무의식을 지나치게 강조했죠. 그죠? 무의식을 너무 지나치게 초점을 두고 강조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합리적 동기 또는 의사결정 과정을 거의 무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의식적 욕구의 내용을 밝히는 연구 방법이 과학적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체계적이고 비과학적이어서 검증이 불가능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가 됐고요. 그리고 이런 동기의 내용이 주관적이고 반복 검증이 어려워 마케팅 전략에 활용하는 것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프로이트의 이 무의식적 동기에 대한 부분을 많은 학자들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거의 다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 프로이트의 동기 이론은 많은 영역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이 되어 왔고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광고 심리학에서도 이 성적 소구 광고의 사용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프로이트의 동기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많은 광고들이 이 무의식적 동기를 반영한 그런 성적 소구 광고를 해왔고 지금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학 광고에서 소비자의 절대역 이하로 제시되는 그런 정보가 무의식적 처리를 통해서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많은 사례에서 다 밝혀지고 있어요. 세 번째, 무의식적 동기와 욕구를 찾아내는 다양한 기법을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층 면접이나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투사법, 자유연상. 근데 이제 실제 마케팅 현장에서는 뭐 FGI 같은 것들은 사실은 많이 활용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심층 면접도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실무에서 이 투사법이나 뭐 자유연상 이런 것들은 조금 활용하기가 쉽지 않아서 좀 제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이 프로이트가 우리 심리학의 많은 영역과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또 많이 활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장을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빈의 장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레빈의 장이론 또한 그 사회심리학에서 이제 주장을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레빈의 장이론 같은 경우가 우리 소비자 또 이 광고 심리학에 응용이 될 때 바로 접근 갈등, 회피 갈등, 이 갈등 상황을 가지고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접근 갈등. 그러니까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사실 여러 개의 복합적인 동기들이 사실은 작용하고 있지요. 근데 그 동기들이 사실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갈등. 그죠? 다양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 가지의 갈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접근 갈등. 접근 갈등은 뭡니까? 다 가까워지고 싶은 거예요. 다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될 때, 그것이 바로 접근 갈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이상의 대안이 모두 매력적일 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중국집 가서 짜장면을 먹으면 짬뽕 먹는 사람 보면서 짬뽕 먹을 걸 그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짬뽕 먹는 사람은 짜장면을 맛있게 먹는 사람을 보면 짜장면을 또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복합적인 둘 다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접근 갈등이죠. 그래서 결국은 실제로 짬짜면이라는 식의 메뉴가 등장했잖아요. 그죠? 그 그릇에 반을 나눠 갖고 반은 짜장면, 반은 짬뽕. 그래서 짬짜면이 실제로 한동안 꽤 많이 팔렸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기업에서도 여러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합하거나 제휴하는 방식으로 마케팅 전략을 짜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었죠. 그리고 이제 푸드코트라는 것도 또 이렇게 생겨났어요. 우리가 백화점에 가면 다양한 식당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역사에 가도 KTX 역사에 가면 푸드코트라는 게 쫙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 가면 뭐 다양한 메뉴들, 뭐 한식, 양식, 일식, 중식, 그 다음에 뭐 분식까지 다양한 메뉴들을 골고루 팝니다. 그 중에서 내가 선택하는 거죠. 아무튼 이런 식의 활용이 바로 접근 갈등으로 되어진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접근 회피 갈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갈등은 접근 회피 갈등이에요. 한 가지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다 생각이 들어요. 모두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경우도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본 거예요. 커피 같은 경우도 그렇죠. 맛 좋은 커피를 원하면서도 또 카페인 때문에 꺼려지기도 해요. 커피가 카페인. 그래서 디카페인 커피가 나오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다이어트 콜라라는 게 나오긴 했는데 코카콜라가 이 다이어트 콜라를 개발하면서 엄청난 마케팅 실패를 했습니다. 사실은. 소비자 조사를 단순히 해보면 미국 사람들의 대다수가 비만
증상이 나타나는 거에 가장 원흉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그 당분이에요. 설탕이죠. 단맛이 나는 그 성분이 바로 미국 사람들의 비만을 유발시킨 거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 단맛이 나는 코카콜라를 사람들은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단맛이 없는, 즉 콜라에 단맛이 없는 그런 당 성분을 제거한 다이어트 콜라라는 개념의 콜라가 개발돼서 나온다면 마실 의향이 있습니까? 하니까 당연히 콜라는 콜라인데 단맛이 없는 것이라고 하면 그 당분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설문조사만을 가지고 여러 번 해보니까 대부분 제품 구매 의사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어요. 하지만 실제 맛을 본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에서 바로 다이어트 콕이라는 거를 출시를 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엄청난 반발을 했죠. 우리한테 바로 예전에 코카콜라를 돌려달라고 막 시위까지 할 정도예요. 코카콜라 공장 앞에서, 회사 앞에서. 그래서 마케팅 조사를 어떻게 보면 잘못한 거예요. 그 컨셉만 제시해갖고 물어본 걸 가지고 마케팅 의사결정을 하게 된 거니까 실제 코카콜라의 마케팅 그 담당자가 그 실패하게 된 부분을 쭉 책으로 정리한 것도 출판이 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트 콜라라는 것도 개념, 컨셉만 가지고는 절대로 소비자한테 물어봐서는 안 되는 거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맛을 보게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생략한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실수였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런 어떤 한 가지 대상이 접근하고 싶기도 하고 회피하고 싶기도 한 그런 양가 감정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이 접근 회피 갈등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피 갈등이에요. 둘 다 하기 싫은데 그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회피. 그러니까 싫어하는 대상들인데 그 중에 하나는 꼭 선택을 해야만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런 상황도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사실은. 둘 다 싫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빨이 아픈 것도 싫고 그렇다고 치과에 가는 것도 싫어요. 그런 경우 어렸을 때 우리가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죠? 치과에 가서 막 그 마취 주사 맞고 막 이빨 빼고 그런 경험들은 다 있잖아요. 근데 막 가기 싫어갖고 막 뛰쳐나오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치과에 가는 것 자체가 바로 그런 회피 갈등에 해당되는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새 상조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 시장도 엄청나게 크죠. 그죠? TV에서도 상조업체 광고가 꽤 많이 나올 정도로, 물론 큰 대형 업체 위주로 하긴 하지만 뭐 TV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온라인에서도 많은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회피 갈등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온라인 뱅킹이 예시로 나온 거는 아마 이게 좀 예전 상황의 온라인 뱅킹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초창기만 해도
온라인 뱅킹을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좀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을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 가는 것도 분명히 돈을 찾으려면 은행에 가서 그 CDK 같은 데서 돈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온라인 뱅킹이 나옴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다 해결해 주는 거죠. 내가 바쁜 시간에 바로바로 처리를 할 수 있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다 그 회피하고 싶은 그런 건데 둘 다 하기 싫은데 그거를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또 마케팅적인 활용 사례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그 소비자의 복합 동기가 활성화될 때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해주는 그런 마케팅이 바로 레빈의 장이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지일관성 이론인데요. 그 인지일관성 이론에 이제 균형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하이더라는 학자가 1958년도에 이 균형 이론을 내놨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하이더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바로 상식 심리학이라고 하는 귀인 이론도 하이더로부터 시작이 되긴 하죠. 근데 이 균형 이론이라는 것도 인지일관성에서 비롯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인지적으로 편안한 상황을 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복잡하고 막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지가 일관되게 회복되면 균형 상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균형 이론이라는 것은 특정 대상과 두 사람 간의 불균형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우리 인간은 바로 인지일관성을 회복하려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세 가지의 관계 간의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의 고배에 의해서 인지체계가 불균형을 이루면 균형을 회복하는 쪽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는 균형을 나타내는 거고 마이너스는 이제 불균형을 나타내는 거죠. P가 바로 사람이에요. person이죠. 그리고 other, 다른 사람이에요. 나와 타입. 근데 X라는 대상에 대해서 나도 X를 좋아하고 O도 X를 좋아하면 나도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플러스니까 뭐예요? 균형된 상태죠. 그죠? P가 내가 X라는 대상을 싫어해요. 근데 O라는 사람은 other죠. 다른 사람은 X를 좋아해요. 근데 나도 이 사람을 좋아해. other를 좋아해요. 근데 이 3자의 관계는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곱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오니까 불균형 상태죠. 그러면 이 불균형 상태를 인지 일관성 있게 회복하려면 균형 상태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가 마이너스로 바뀌든지, 그죠? 내가 이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X라는 대상을 좋아하는 건 내가 싫어하는 걸 그대로 유지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균형 상태가 되니까. 근데 내가 싫어하는 상품을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이 이거를 싫어하게 만들면 그것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긴 쉽지 않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든지 아니면 내가 X라는 대상을 좋아하게 마음을 바꾸든지, 그죠? 그래야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균형 상태가 돼요. 어떻게든 3자 간의 곱을 플러스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이상의 관계를 바꿔서 곱이 되게 한다. 곱이 플러스가 되게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3자 관계의 한 요소가 대체될 수 있다. 또는 관계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무시해버리는 거죠. 완전히 다. 그래서 이런 그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관계를 균형 상태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인지 일관성을 이용해서 광고를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도 많죠. 내가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을 내가 좋아하는 모델이 등장해서 그 제품을 좋다 그러면 내가 그 모델을 좋아해요. 그럼 난 어때야 돼요? 나도 그 제품을 좋아해야지 균형 상태가 이루어지잖아요. 만약에 내가 그 제품이 싫어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그 제품을 내가 좋아하는 모델이 좋다고 그래요. 그럼 내가 그 사람, 그 모델을 싫어해야 돼. 또 균형 상태가 일어나는 거죠.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인지 일관성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인지 일관성의 이제 균형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고, 인지 부조화 이론은 그거보다 조금 그 시기에 발표된 이론으로서 이거는 페스팅거라는 사회심리학자가 발표한 건데 이것 또한 굉장히 우리 심리학에 많은 영향력을 미친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인지 부조화 이론이라는 건 소비자 심리학에서 우리가 아주 굉장히 상세히 다뤘던 내용이에요. 인지 부조화, 두 개 이상의 인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긴장 상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불편한 상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경험해 본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편한 상황을 어떤 식으로든 해소해야만 내가 편해지죠. 그래서 이 조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외현적 행동을 바꾸거나 내적인 인지를 변화시켜야 돼요. 내적인 인지. 그죠? 그게 바로 우리가 태도와 관련된 내용을 배울 때 태도에서 우리가 바로 이 인지 부조화 이론을 다뤘었죠. 그죠? 보통은 내가 타인들 앞에서 태도를 밝혔다면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태도에서 밝힌 행동처럼 이루어졌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서 아주 불편한 감이 들죠. 내가 많은 친구들 앞에서 무슨 브랜드가 좋은 거야. 그 브랜드 사면 괜찮을 거야. 그 제품이 최고야 라고 해서 내가 그 제품을 구입했는데 막상 구입해 놓고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친구들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구입한 제품이 다른 친구들은 별로 안 좋다라고 했는데 나는 그 친구들한테 그게 좋다라고 막 떠들었어요.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사서 보니까 친구들 말이 맞아요. 뭐가 문제가 있고 저게 문제가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속으로는 그거를 내가 친구들 앞에서 인정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그 친구들 앞에서는 사실은 내가 산 행동 자체는 내가 취소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걸 그대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가품이나 이미지 관련 제품
같이 소비자가 제품 구매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 이게 이제 인지 부조화 발생 상황이죠. 소비자가 좋아하는 둘 이상의 대안이 매우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경우, 이것도 이제 인지 부조화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구매 과정에서 인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렇죠. 내가 뭘 사려고 그러는데 친구가 옆에서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판매원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잘못 구입한 상품을 교환하거나 환불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이 경우도 막 속에서는 부글부글해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제 뭐 환불 보상을 통해서 구매 후 부조화를 해소시켜주는 11번가 광고를 예를 들고 있어요. 그죠? 여기 우리 책에 보면 그림이 좀 더 크게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됐고, 여러분들도 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물건을 샀는데 환불이나 보상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굉장히 불안하죠. 그거 샀다가 내가 혹시 잘못 샀으면 어떡하나라는 것 때문에. 근데 보면 어떤 제품을 사가지고 내가 포장지를 뜯으면 교환이 안 된다는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환불이나 보상 교환을 하려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죠. 그죠?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소비자들이 인지 부조화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인지 부조화를 해결해주는, 방어해주는 그런 광고들도 많이 만들어집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광고도 꽤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인지 부조화를 해소하는 방법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지 부조화를 해소하는 방법. 우리가 소비자 심리학에서는 이거보다 좀 더 많은 케이스들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로 잘못 구매한 제품의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통해 구매를 취소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행동을 취소하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의 원인을 외적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귀인이론이죠. 뭔가 잘못된 상황에서 제품을 내가 잘못 구매했는데 그 구매한 것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그 문제는 그 회사를 탓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원인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조금 내가 마음이 편해지니까. 모순 관계에 있는 인지를 변경하거나 또는 부조화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인지를 추가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본 사실일 겁니다. 뭐 어떤 제품을 샀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산 건데. 그래서 새로운 정보들을 찾아가지고 추가하는 거. 이건 내가 몰랐던 게 이런 사실이 있었네? 라고 하면 뭐 내가 모르고 그랬던 거니까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는 거죠. 사실 그래도 마음 편치 않지만 서로 일치하지 않는 인지들을 가치를 재평가하는 거예요. 뭐 내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뭐 어떤 제품 속성에 대해서 그 속성에 대한 가치를 바꾸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자신의 선택을 강화시키는 지지 증거를 찾습니다. 그래서 광고가 그런 것들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브랜드를 선택한 고객들이 안심하고 믿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광고를 내보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조화를 줄이는 카드 광고로서 예전에 벌써 200만이라는 그 카피를 눈에 띄게 해놨어요. 벌써 200만 명의 소비자가 고객이 우리 카드를 선택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안심하고 우리 카드를 사용해 달라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무튼 이러한 그 인지 부조화가 발생하는 경우와 관련된 것도, 또 인지 부조화를 해소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해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 상황을 따져보면 충분히 쉽게 우리는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뭐 심리학 개론책이나 사회심리학 책을 조금 더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의 동기 유형에 대해서 또 얘기해 놓은 거 있죠. 기타의 동기 유형. 최적 자극 수준 유지. 아마 이게 최적 각성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최적 각성 이론. 적정 수준의 생리적 활성화나 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성을 추구한다. 이게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 일반적인 뭐 저관여 제품에서 제품 간의 차이가 없거나 비슷한 대안이 있을 때, 그리고 빈번하게 구입하는 제품일 때 나타난다. 이게 예전에 초창기에 아마 이 애니콜의 고아라폰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게 갤럭시 브랜드 나오기 전에 애니콜 브랜드를 쓸 때 이 고아라라는 그 모델, 그 배우 이름이죠. 그 고아라폰이라고 해서 꽤 많이 뭐라 그럴까, 유명했던, 좀 인기가 있었던 그 친구가 이제 그 폰을 사용하는 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최적 자극 수준 유지와 다양성 추구 동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 조절 초점 동기라고 하는 게 꽤 많이 나와요. 이 조절 초점이라는 게 뭐냐면 쾌락주의가 조작되는 두 가지 자기조절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촉진 초점이라고 하고 하나는 예방 초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촉진 초점에 맞추는 거는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동기화를 시키는 경우고요. 예방 초점은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것,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책임과 의무, 그리고 안전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절 초점 동기가 바로 광고 전략에 활용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촉진 초점이냐 예방 초점이냐에 따라서 어떤 거를 더 활성화시키게 되는지, 그래서 그걸 연결시켜주는 그런 제품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절 초점 동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통제감의 욕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리적, 물리적, 시간상, 자원상의 제약이 있을 때 심리적 저항감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전에 슈퍼마켓이나 대형 마트에 가면 시간 제한을 두고 마케팅을 했어요. 오늘은 50개만 한정해서 세일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50개 금방 떨어질 텐데 빨리 가서 사야지. 사람들이 몰린단 말이죠. 그죠? 요즘에는 그런 마트보다 더 많이 활용하는 데가 어디예요? 홈쇼핑이라고 보시면 되죠. 홈쇼핑에 보면 계속 판매, 오늘 딱 뭐 1000개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1000개 이상은
물량이 없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계속 판매 수량을 막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뭐 무슨 색상 3가지가 있으면 무슨 색상 떨어졌다 그러고 막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이런 저항감을 자꾸 들게끔 해주는 거죠. 뭐 시간이든 그죠? 심리적인 조바심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판매 수량 제한 마케팅이다라는 식으로 활용이 되어 온 걸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조절 초점 동기가 바로 광고 전략에 많이 활용되는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동기와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여도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이 관여도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소비자 심리학에서도 또 굉장히 상세하게 다뤘던 부분이죠. 이 관여도가 항상 광고를 만들기 전에 그 어떤 제품, 대상 제품이 있으면 제일 먼저 파악해내는 게 바로 관여도입니다. 그래서 광고 대행사의 A들한테 주는 광고 기획과 관련된 마케팅 전략과 관련된 일종의 광고 회사의 교육 교재가 있어요. 거기에 항상 맨 앞에 이 관여도와 관련된 전략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케팅 전략에서도 마찬가지고 광고 전략에서도 항상 이 관여도를 먼저 파악을 하고 이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어떤 관여도에 해당되는 건지를 결정 짓고 나야 그 다음에 전략적인 전개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 관여도의 개념은 특정 상황에서 자극에 의해 유발되어 지각된 개인적인 중요성이나 관심도의 수준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나한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관심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얘기하는 게 관여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죠. 지속적 관여. 관여도의 유형을 굳이 나눈다면 2번째가 상황적 관여, 3번째가 감지된 관여예요. 첫 번째 지속적 관여는 뭐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관심과 개인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나 활동, 다양한 대상들에 대해서 오래 지속되어 온 관심과 개인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때 비교적 오래 지속되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자동차 애호가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은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호기심도 많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다. 그게 바로 지속적 관여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어려서부터 쭉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속적으로 내가 관심을 보인 분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뭐가 됐든 그게 어떤 제품일 수도 있고 뭐 활동일 수도 있고 행위일 수도 있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수첩이나 다이어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그 무슨 잡지 같은 거를 파는데 부록으로 그런 다이어리나 그런 것들이 꼭 끼어 있으면 꼭 그걸 반드시 구입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근데 사실은 지금 다이어리는 그렇게 별로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죠? 스마트폰에 요즘은 일정 관리가 워낙 그 스케줄링 하는 게 잘 되어 있어서 사실은 다이어리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뭐 거의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하는데 뭐 여학생들의 경우는 좀 다이어리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연말 연초가 되면 다이어리는 쓰지도 않으면서 꼭 두세 개 정도는 얻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뭐 커피 전문점, 그죠? 스타벅스 다이어리. 올해는 또 저기 뭐 이디야 커피에서도 다이어리를 또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다이어리에 관심을 저도 계속 가지고 있었고, 어렸을 때 저는 또 우표도 꽤 한동안 모았어요. 그만큼 그렇게 오랫동안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 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낯선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대학 다닐 때, 제가 대학 다닐 때 80년대 초반 전반부가 해당되는데, 그 당시에 성냥에 대해서 또 굉장히 많이 성냥을 수집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제가 다닐 때는 이제 다방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커피 전문점이지만 그 당시엔 다방, 그 다음에 레스토랑, 카페 이런 데 가면 그 카페나 다방에서 만든 성냥이라는 게 다 달랐습니다. 제각기. 그래갖고 그 성냥을 하나씩 받아갖고 오면 그걸 계속 그냥 집에다 모아놨더니 나중에 보니까 뭐 엄청나게 많이 그게 모였어요. 그래갖고 이사 다닐 때 그걸 제가 안 버리고 계속 갖고 다니니까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아니 그 성냥 뭐 쓸 데도 없는 걸 자꾸 그걸 갖고 다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저는 버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지금은 버리고 다 없어졌지만 그게 바로 지속적 관여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적 관여라는 거는 그 특정 상황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뭐 대안의 다양성, 얼마나 다양한 대안이 있느냐, 아니면 가격, 뭐 지각된 위험을 포함하는 제품의 특성과 시간 압박, 사용 상황과 같은 상황적 특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비교적 일시적인 관여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상황적 관여예요. 그러니까 상황적 관여라고 보면 뭐 여러분들이 그냥 평상시 쓰던 물건 구입할 때는 내가 그냥 평상시 쓰던 물건을 구입하는데, 어떤 중요한 사람한테 선물로 뭘 사야 될 경우 그 상황적 관여가 갑자기 커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또는 지각된 위험, 뭔가 구매를 잘못하면 그 뒷일이 걱정되는 그런 경우, 그런 건 다 상황적 관여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관여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다 높아지고 그런 경우를 상황적 관여도가 높아진 경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건 지속적인 것과는 다르죠. 그때 그 사용 상황에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일시적인 관여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감지된 관여는 뭐냐면, 지속적 관여와 상황적 관여의 상호작용, 그 위에서 얘기한 두 가지의 관여도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경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대상에 대한 관심과 관련성의 정도를 의미한다. 그건 이제 감지된 관여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지속적 관여냐 상황적 관여냐 하는 유형에서는 그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여도의 대상이에요. 이 관여도의 대상은 근데 이 관여도 얘기할 게 조금 더 남아 있는데 아무래도 이건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거. 시간이 벌써 꽤 지나서 많이 시간이 흘러갔으니까 오늘은 요 정도로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관여도의 대상부터 다음 시간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아마 게시판에는 아마
올려드리고 제가 또 과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도 조금 가져야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질문 코너에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질문들을 물론 지금 첫 주, 두째 주까지는 질문들을 거의 안 하셨는데 질문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궁금한 거나 아니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질문들은 꼭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모르는 걸 그냥 넘어가는 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꼭 질문을 올려주시고요. 또 이제 지금은 교재는 거의 반 정도가 지금 수강생의 반 정도가 구입을 하셨는데 교재를 구입 안 하신 분들은 책도 안 보게 되면 더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아무튼 어떤 식으로든 도서관에서 빌리든 어떤 식으로든 책을 좀 보셔야 됩니다. 책을 보시면서 이 수업을 듣는 것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과제는 또 공지사항에 올려드리고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